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국가직 실전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실전 연습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안 다뤘던 문제 있잖아요. 안 다뤄봤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좀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회복지직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지선다이긴 한데 다른 시험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준비된 문제 한번 풀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요것은 2번이죠. 일단은 우리가 주된 이론이 있었어요. 이게 그 행정학 이론의 전개에서도 핵심이 되는 이론이 행정 행태론하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 행태론과 그 다음에 이제 신공공관리론, 이게 두 개가 제일 굵은 뼈대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각각 요 이론들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비판 이론들이 막 또 쏟아져 나와요. 이제 그런 게 막 섞여 있는데, 요거 이제 비판 이론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비판 이론이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이제 행정 행태론의 비판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후기 행태주의가 있었고요. 일단 후기 행태주의나 아니면 이제 신행정론, 또 혹은 있잖아요, 우리 현상학 같은 것도 있었죠. 현상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 이게 전부 다 행정 행태론 욕하는 이론들입니다. 행정 행태론 이런 점에서 잘못됐다, 저게 문제다, 뭐 이런 거예요. 각도는 다 다르지만. 자,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이론에는 그럼 뭐가 있냐?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이론에는 요거는 일단은요, 신공공 서비스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신공공 서비스론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재 창조론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포스트 MPM, 탈신공공관리론, 이런 것도 아주 대표적이죠. 그죠? 포스트 MPM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블랙스버그 선언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블랙스버그 선언, 이런 게 이제 비판 이론들이에요. 그죠?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하면서 좀 변화 발전시킨 게 이제 있기는 뉴 거버넌스. 예, 걔도 비판 이론이라고 봐야 되나?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 예, 그거를 막 부정하진 않기 때문에 비판 이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나머지 것들 얘네들은 진짜 확실한 비판 이론들입니다. 이 포스트 MPM은요, 신공공관리론이 지나치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요게 이제 그 관료제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 관료제만의 특성, 이 직권성과 규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부정했다라고 하면서 재직권화와 재규제를 찬성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계한다 그래서 2번이 쉽게 답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1번은 신공공관리론은 뭐 고객으로 인식한다. 고객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신행정론하고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이죠. 그죠? 시민은 이꼬르 고객이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성향이 완전 다른데 이거 하나만 같아. 이거 하나만.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했다. 자, 그리고 뉴 거버넌스론의 하나인 유연조직 모형 그랬습니다. 그거는 또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신공공관리론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뉴 거버넌스.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 때부터 거버넌스적인 형태는 나타났는데, 왜 여긴 뉴 거버넌스냐면 거기에 시민사회까지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뉴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뉴 거버넌스의 로즈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학자가 로즈하고 피터스인데, 피터스인데 이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을 4가지 정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유형으로서 시장적 정보 모형, 그리고 참여적 정보 모형, 그 다음에 신축적 정보 모형, 탈내부 규제 정보 모형.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4가지.
자,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유연조직 모형이래요. 명칭이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유연조직이면 신축적 정보 모형. 관료제에 뭘 비판한 거냐면 경직성. 야, 이거 직업 공무원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비판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관리의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 관리를 제시했다. 그 사람 한번 뽑으면 거기다가 탁 알박기에 넣지 말고 이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공공 서비스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보죠. 담론 이론 이런 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영향을 줬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MPS 같은 데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요. 여기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그랬을 때 이제 데나르트죠. 데나르트 부부. 근데 이제 강조했던 게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가치, 공익의 가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시민은 고객이 아니야 뭐 이런 거 그죠? 시민은 고객이 아니야. 그리고 시민에 대한 봉사 이런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데나르트가 책임의 복합성 이런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얘기했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민의식 이걸 강조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이런 정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여기 이제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공익. 여기 있는 공익이 담론을 통해서 형성됐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담론을 통해서 형성됐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공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는 우리가 공익을 바라볼 때 실체설도 있고 과정설도 있었는데 그 속에서 보면 뭐에 좀 가까워요? 과정설이죠. 과정설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답이야 그냥. 시민이 주체고 시민이 답이요. 그래서 시민에 대해 봉사라는 얘기는 시민이 원하는 것들 그걸 복무하라는 거고요. 그게 담론이고요. 그 담론을 실현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공익도 달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을 2번으로 그렇게 찾아내시고 나머지도 설명은 다 되었습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이건 뭐 쉽죠.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데프트 아닙니까? 데프트가 이제 조직 내부 구조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기, 사, 뇌, 수, 네 이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은 기계적 구조죠. 기계적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유기적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뭐 사실은 나눠서 보면 여기는 관료제 그죠? 나머지는 다 탈관료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기능 구조만 관료제적인 형태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니까 다 탈관료제라고 봐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기적 구조가 된다. 내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신제도주의. 아까도 이제 신제도주의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신제도주의는요. 이 신제도주의는 요거는요. 홀이라는 학자가요.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홀이라는 학자가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이건 뭐 다 압니다. 우리가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죠.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 신제도주의다 그랬을 때는 맥락성 그 다음에 경로 의존성, 단절 균형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접근 방법이 이게 방법적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뭐 자기의 개성으로 뭘 선택하고 한다기보다 경로가 만들어주면 그걸 다 따라가. 그런 접근이에요. 그런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거든요.
각자가 선택한 것들이 모여져서 전체를 이루는 것 뿐이야. 그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접근하죠.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그 경제적 합리성 이런 것들, 그죠? 능률성의 극대화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리고 이게 법칙성이죠. 그리고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다른 거랑 다르게 이 자기의 욕망 같은 것들이, 선호 같은 것들이 외재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외재적으로. 그러니까 내재적이라는 얘기는 우리만의 욕망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외재적이라는 얘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욕구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다 보편적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의 외재성이라는 것은 거기서 결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신제도주의나 사역적 신제도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각자만의 그들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다 나름 각자만의 독특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사역적 신제도주의가 특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되게 싫어하는데 선호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일단은 각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접근도 많이 하죠. 사역적 신제도주의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본질을 조금 더 좀 입체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역적 신제도주의는.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동형화 같은 거잖아요. 동형화. 물론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동형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형화의 종류 중에는 내가 부러워서, 이건 선진국 제도야, 그러니까 야 이거 하면 우리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따라하고, 그런 것도 많다는 거지. 그죠? 그런 점에서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많이 비판했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제도주의를 비판했다.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너무 공식적인 법령이나 통치기구 로만 한정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도를 비공식적인 거, 관습적인 거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봤다. 자, 그러면 1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 전체주의 입장이다. 틀렸네요. 그죠? 예,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어때요? 예, 요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동형화가 나오면 이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그게 또 틀렸고요. 자,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한다. 이거는 또 역사적 제도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각자의 키워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 키워드를 기억하면 답을 찾기가 좀 수월해지는 거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 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국대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의 높음을 강조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만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로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뭐 배태성 같은 게 또 있대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구석이에요. 배태성이. 그러니까 배태성이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 과학적 근거.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렵지. 왜냐면 그들만의 속성이 있는 거야. 그들만의 특성. 이거 어디로부터 왔나? 이걸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지? 핏줄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누적돼서 그런가? 이거 뭐지? 잘 모르겠지만 배태성이 있어. 그들만의 특성. 그래서 뭘 던져줘도 그들만의 해석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네 걸로 체내화해.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이 배태성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사회학자들은 고민을 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우리 뭐 정부 업무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죠?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정부 업무평가, 업무평가 기능은 다 이제 국무총리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업무평가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정부제까지는 아니지만 총리를 비슷하게 두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총리가 없는 거 알죠? 미국에 총리가 없잖아. 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두는 게 총리예요. 근데 우린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 나라가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 여기 이원정부제. 둘을 섞었다. 근데 우리는 섞긴 섞었는데, 그런데 대통령제 성격이 훨씬 더 뚜렷해요. 왜냐하면 총리가 독자적 권력을 막 행사하고 그러진 못하잖아.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원정부제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평가 부분은
누가 다 가지고 있냐? 총리가 가지고 있어. 자기가 위원장이. 물론 대통령이 임명은 해. 위원장이나 이렇게 위원회를. 그러기는 한데 여기 정부 업무평가 기능을 주관하는 것은 총리실이에요.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죠. 여기서 이제 자체평가냐 외부평가냐. 여기 나눠지는데 얘네들은 자체평가, 얘는 외부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외부평가고. 그 다음에 뭐 재평가 같은 게 또 있기도 합니다. 재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재평가 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합동평가, 특정평가 이런 것들이 있죠. 특정평가, 그러면은 특정평가도 중앙행정기관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합동평가. 합동평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평가의 종류를 나눠서 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주관하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지들끼리 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말할 건 없어요. 외부평가는 어디서 하냐면은 이 외부평가 여기서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재부. 기재부의 경영성과평가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평가랑 특정평가 이거는 국무총리. 그죠? 그리고 여기는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 맞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3번입니다. 합동평가를 중앙행정기관에다 넣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합동평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줬던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각 장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거 너무 흩어져서 가면 평가받다 다 끝난다. 볼장 다 본다. 그래서 합동평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그걸 싹 모아서 한꺼번에 평가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였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5번으로 갑니다.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 뭐냐. 행정가치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행정가치는 우리가 본질적 가치가 있고 수단적 가치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한목적성. 요거는 이제 수단적 가치 중에서 경제성이 아니고 얘는 효과성. 한목적성. 목적에 부합했냐. 목적에 부합했냐. 질문 이거잖아요. 그죠? 목적에 부합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그래서 이런 거 전제하셔야 돼요. 능률성은 낮은데 효과성은 높아요. 여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능률성은 떨어져. 투입 대비 산출이 별로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목적에 부합하게끔 움직인 건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 의미 합법성 그랬습니다. 합법성을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거꾸로 돼 있네? 2번 틀렸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극적 의미로는요. 합법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요. 법에 부합하냐? 기계적으로. 법에 그렇게 나와 있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준법 정신 같은 거를 잘못 강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준법 정신을 어떤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이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법대로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통제하는 수단. 근데 능동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법을 제정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적으로 이 문장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법의 취지가 뭐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적극적 의미 합법성이다 그랬을 때는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냐 이거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해석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계적으로 딱 그 문장만 보는 것은 소극적 의미 합법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가외성은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외성이 있다고 공정성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공정성은 뭐냐면 룰대로 했다 정도? 그죠? 룰대로 정해져 있는 원래 원칙대로 했다. 이게 공정성이에요.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공정성은 깨져요. 그잖아요. 원래 약속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판단을 내려줘야 공정한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건데 가외성이 있다고 공정성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가외성은 여분을 두는 거잖아요. 답은 4번인데 능률성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은 높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4번이 답이 된 겁니다. 6번으로 가봅니다. 정책 결정 모형도 제가 도식화해 가지고 여러 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오래됐나 우리? 복습이니까 항상 복습이니까 또 해봐. 또 해보는데 6번이었죠? 6번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 정책 결정 모형이 있는데 항상 뭘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합리 모형입니다. 하합리 모형. 합리 모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비판했던 거. 비판했던 게 바로 이제 점증주의. 점증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저 만족 모형이 있었죠? 아 여기도 모형이라고 써야지 참 여기는. 점증 모형, 만족 모형 같은 것들이 요거 좀 비판적이었던 것이고 둘을 절충한 게 이제 혼합 모형, 혼합 주사 모형, 혼합 탐사 모형 뭐 이렇게 나옵니다. 혼합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을 계승했으나 초합리성까지를 덧붙여 봐야 됩니다 라고 했던 최종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식화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도식화를 해보면 이게 이해하고 외우는데 많이 도움돼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보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어찌됐거나. 합리성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 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아예 합리성하고 동떨어져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집단의 의사결정 모형으로 끌고 나오는 게 있죠. 만족 모형을 집단의 의사결정 모형 끌고 나오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회사 모형이 있습니다. 회사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이 정치적 합리성이잖아요. 이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보면은 쓰레기통 모형도 있거든요. 집단의 의사결정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앨리슨 모형. 앨리슨 모형이 있는데 1, 2, 3 이래가지고 앨리슨 모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1, 2, 3 앨리슨 모형이 있는데 1이 이제 합리 모형이고 2가 이제 회사 모형입니다. 사실 그죠? 정치 과정 모형. 아니 조직 과정 참. 조직 과정 모형. 조직 과정 모형인데 여기 회사 모형이고 3번이 관료 정치 모형.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 속에서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맞죠? 모든 게 다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어. 근데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지? 그랬더니 네 가지의 뭐 흐름이 만나면 된다. 그 네 가지 흐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쓰레기통 모형 나오면 네 가지 흐름인데 그 네 가지 흐름이라는 것이 문제의 흐름, 그 다음에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가 기회의 흐름. 네 가지였죠? 기억나시죠? 자, 그 네 가지까지 떠올려 보시고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이지 직관적 판단까지를 포함해라. 합리 모형을 추구하지만은 직관적 판단도 중요하다. 직관적 판단. 그죠? 요게 이제 틀린 얘기네요.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점증 모형 정책 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상황적 특성이라는 게 정치적인 필요성이죠. 정치의 필요성. 야, 이 상황에서는 원칙이 그렇더라도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 이런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고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적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인간 이성의 능력을 너무 믿지? 너무 믿잖아요. 너무 믿으니까 사이버네틱스 모형 그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야, 사람이 맨날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한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기계장치 비슷한 거 아니야? 자꾸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건 안 돼 이렇게 이런 거 깨닫는 거 아닌가? 이 이성으로 하는 건가? 이런 의문 제기도 있었던 겁니다. 합리 모형이 워낙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2번만 답이 됐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얘기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정책평가 절차가 나왔는데 답은 뭐 3번이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원래 먼저 이제 그 문제가 뭐고 이거의 목표가 뭐였냐 이걸 봐야 돼요. 그
그거를 이제 분석한 다음에는 평가성 사정 같은 거 해줘야 되겠죠. 그죠? 평가성 사정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가성 사정 한번 해보고 이 평가는 타당한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인가 모형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인가 모형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저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찾아내시면 되고 에도크라시는요 원래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거죠. 뷰로크라시의 반대로 임시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에도크라시 탈관료제죠. 그러니까 탈관료제고요. 그런데 이거 비슷한 게 이제 민츠버거가 얘기했었던 단기 전사임 할 때 임시특별조직 그런 거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일상적인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뷰로크라시면 충분하죠. 관료제가 거기에 딱 걸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똑같은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에도크라시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냥 뷰로크라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죠? 반복 숙달 시켜갖고 분업화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최선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뷰로크라시의 특징,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 나왔잖아요. 혁신. 각자의 그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거죠. 이제. 그리고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 구조다. 이건 맞는 얘기죠. 동태적이어야죠. 환경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에도크라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 구조이다 이렇게 했는데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 복공집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 이게 유기적 구조로 가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에도크라시에서는 이게 낮아지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9번 갑니다. 균형성과표 간단히 나온 거 같네요. 학습과 성장 관점과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네 가지죠.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게 균형성과표였는데 직무 만족도 이거 누구에 대한 만족도예요?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고객이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 직무 만족을 고객이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구성원들이 만족한다는 건데 그에 관련된 게 학습과 성장 관점입니다. 그죠? 만족은 어쩔 때예요? 뭐 돈 많이 줘도 만족해 물론. 근데 돈만 많이 주잖아? 그럼 내가 벌 만큼 벌면 떠난다? 대부분은? 아닌가? 아닌가? 아니 그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왜냐면은 내가 벌 만큼 벌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냥 돈의 노예가 돼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하지. 직무 만족도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 일이 나를 발전시키느냐 나를 성장시키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이 굉장히 있어요. 인간은요 묘하게도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거 하고 이럴 때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니야? 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 그럼 반복하는 일이 더 즐겁겠어요? 그렇지가 않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자꾸 부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기부여 이론을 다시 해야 돼요. 알겠죠? 동기부여 이론이 그런 거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Y론적 인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무 만족도, 이게 이제 성장 관점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 민원인의 불만율과 관련된 것은 내부 프로세스라기보다는 고객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규 고객의 증감도 고객 관점이에요.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이제 마케팅을 해서 모르던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신규 고객의 증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재구매율이에요. 한 번 사기쳐서 끌어오는 것은 어쩌면 또 돈질하면은 현질하면 끌어올 수 있어. 광고에서 알리면 되니까. 그런데 한 번 써봤는데 불만족이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더 이상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해버리는 거지. 그거 다 고객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이런 거는 이제 고객 관점으로 가시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있죠? 이건 무슨 관점 같아요? 이건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에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내부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부의 프로세스, 진행되는 절차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권위적으로 할 거냐, 민주적으로 할 거냐. 이거가 이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위에서 지시하는 게 올바를 수도 있어. 그 기계적 구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기로 한 거야. 이게 설계도가 다 있어. 너 왜 설계대로 안 해? 야단칠 때.
그거는 관료제적 형태가 더 알맞은 거예요. 설계대로만 해. 그게 완벽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내부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갖고 1번만 답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이 네 가지 관점이 균형있게 가야 된다는 거가 1번. 그 다음은, 그럼 각각 관점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뭐가 있지? 요게 2번이에요. 거기까지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10번입니다.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네트워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대요. 여기 보니까 하위 정보 모형이 있고요. 정책 공동체 이론이 있고 정책 문제망. 이게 이슈 네트워크죠? 영어로 읽어버리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우리 해석할 때 이걸 조금씩 말을 바꿔놓으니까.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공부했던 바인데 이음매 없는 조직 공부했나요? 했어.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어디서 봤냐면 이게 지식정보사회의 탈관료제적인 새로운 조직의 형태. 거기에 모여져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 거기 뭐 그림자 정보 이런 거 나오는 거. 거기에 뭐 카우스 정보 이런 거 나오고. 거기 뭐 그리고 뭐 그거 했었잖아요. 이거 저기 뭐야. 코끼리 같은 조직인데 생쥐같이 빠른 코끼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 그죠? 예. 그런 거 뭐 다 그래가지고요. 예, 거기에 모여져 있는데 그 이음매 없는 조직이라고 있어요. 이음매라는 게 뭐예요? 경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음매가 있다는 거는. 그렇죠? 경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린애들 입는 옷에 옛날에 보면 이런데 빵꾸 많이 난다고 이렇게 덧대주고 그런 거 보면 이 경계가 보이지 않아? 그게 이음매줌을 박음질 해가지고 이었잖아. 근데 그런 거 보면 좋아요, 싫어요? 가끔 멋으로 입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싫지. 이음매 없는 게 더 말끔해 보이지 않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옛날엔 버스도요. 철판을요. 그 통으로 못 만들어서 철판을 조각조각 낸 거를 리벳 접합이라고 하는데 나사목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놨었어. 차 겉에도. 그런 거 없어졌죠. 근데 이게 이음매가 있다는 걸 조직에다가 이제 빗대보면 조직에서는 분업화가 있다는 게 다 벽이 있는 거예요. 유리벽. 이 일은 내 일이고 그 일은 네 일이니까 나도 너한테 간섭 안 하고 너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런 유리벽이 다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건데 이제 이음매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그거를 다 다려서 없애버렸어. 즉 이제 유리벽이 있으면 유리벽을 다 제거했어요. 다 같이 이제 팀 중심으로 돌아가고 과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공동으로 해결해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상관이 없는 애예요. 정책 네트워크 이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조직론에서 나와야 돼. 조직론에서. 나머지 요거는 원래 정책 네트워크는 조직론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 정책론에서 배웠잖아. 이건 조직론이 아니라. 정책론에서 정책 의제 설정을 누가 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럴 때 아니 어떤 특정 주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서 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이론이. 그렇게 봐두셔야 돼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11번. 참여와 분권하고 관련 없는 거? 참여와 분권이면 상향적이에요, 하향적이에요? 상향적이잖아. 근데 이 중에 하나만 하향적이네? 계획예산제도, 그죠?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적 예산제도입니다. 하향적 예산제도. 우리가 하향적 예산제도에는 계획예산제도하고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지출통제예산제도, 이걸 떠올리시면 돼. 지출통제예산제도, 즉 총액 배분 자율편성, 이거 다 하향적이에요. 얘가 되게 비슷해, 계획예산제도도. 이게 장기 계획을 짜고요. 우리 사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거 설정해놨잖아. 설정해놓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설정해놓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거기에 나머지 조직을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하향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면이 좀 있어요. 좀 아쉽지. 전체 틀을 조화롭게 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머지 예산제도는 근데 다 자기네 필요한 예산을 위로 올려서 그거를 모아내는 방식이에요. 1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12번으로 갑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뭐 이건 답 3번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것도 틀을 우리가 맨날 잡아봤는데 공공기관을 법이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통상 공공기관 그럼 딱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먼저 떠올리고 이 법률에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 기재부 장관이 매년 정한다. 1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이 매년 정해서 이걸 공시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유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기타 이렇게 나눠진다. 기타가 제일 많아 숫자는. 근데 이제 공기업까지 규정되려면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일단은요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고 기업의 형태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시장형 공기업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자산 규모도 2조 원도 넘고 그 다음에 자체 수입 비율이 85% 넘어야 되고 이런 조건 다 충족돼야 되거든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 행정 집행적인 업무인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따로 정부 조직이 너무 커지니까 바깥으로 좀 떼어놓은 거죠. 바깥으로 떼어놨는데 그런 데가 바로 준정부기관.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집행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서 준정부기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금관련과 위탁집행형이 있죠. 위탁집행형 공기업이란 말은 전혀 없어요. 당연히 이거 쉬운 문제였죠. 3번이 답이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워지면 공기업을요. 학술적으로 나누는 기준을 따라 들어가게 돼. 지난번 지방직 문제에서 그런 게 하나 있었잖아요. 자 봐봐요. 학술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식회사형 공기업 이런 거. 그죠? 주식회사형 공기업, 정부부처형 공기업, 그 다음에 공사형 공기업.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나눌 땐 그런 기준, 다른 기준을 나눈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나눈 거는 법적으로 아까 말했던 뭐 공기업을 나눌 때 야, 뭐 자체 수입 비중 85% 넘어? 뭐 그리고 자산 규모 2조 원 넘어? 두 개가 다 충족됐어? 그러면 시장형 공기업. 나머지는 준시장 공기업. 이렇게 한 거고 학자들이 나눌 때는 정부가 얼마나 관여하냐. 이런 정도로 나눈 거예요. 정부가 얼마나 관여하냐. 정부 부처 공기업은 아예 어떻게 된 공기업? 아예 그냥 정부 조직에다 포함해 놓고 가는 공기업. 그리고 공사형 공기업은 공사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공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야. 그러면 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민간 자본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분을 나눠 먹고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그러면 그게 주식회사형 공기업이에요. 맞죠? 네, 그렇게 또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 그러면 4개를 딱 떠올려 놓으면 되죠. 정부 부처형 공기업 4개. 4개. 뭐가 있었어요? 우체국,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그리고 또 하나가 양곡관리. 양곡관리 4개. 그렇게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취급해 주는 거는 또 이제 우리 책임운영 기관 중에 특별하게 기관은 이런 것처럼 취급해 준다는 거지만 걔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따로 별도의 정부 조직 안에 물론 다 공무원이긴 한데 별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직 자체가 체계적으로 탁 나눠져 있기보다는 한 조직에서 집행 기능을 작은 단위로 좀 쪼개서 내놓고 있는 정도라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분도 잘 해두시고 지나갑니다. 13번 징계. 이거 뭐 징계도 다 외우고 있죠. 딸딸딸. 징계는 진짜 딸딸 외워야 돼요. 6개밖에 없는데 뭐 징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조금씩 헷갈리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렸나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는데 보수의 전액을 감하죠. 요거 다 나머지는 맞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거예요. 1도 안 받아. 무노동 무임금이야. 1도 안 받아. 그 다음에 정직. 정직도 다 맞는 것 같지만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여기도 전액이잖아요.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이에요. 전액이어서 틀렸네요. 3번은요. 뭐가 틀렸어요? 이건 3분의 2를 감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이야. 3분의 1. 감봉은 이렇게 세진 않고 1. 3분의 1. 이거를 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중징계 중에서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가 2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파면과 해임이다. 파면과 해임이고 근데 둘의 차이는 퇴직급여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의 문제였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도 50%를 까고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공무원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을 때 그게 이제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되는 거고요. 해임은 3년이 지나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동일하고요. 기억 다 하시는 거죠? 답 4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좀 더 어렵게 나오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승급 제한.
그래서 제가 승급 제한까지 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자주는 언급이 없는데 나온 적은 있어. 승급 제한이 있는데 제일 밑에가 견책이죠. 견책은 6개월 승급 제한이에요. 견책은 뭐 별거 없이 주의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징계는 징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와요. 그래서 6개월간 승급이 안 된다는 건 승진에 지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감봉은 12개월 동안 승급이 안 돼. 1년간은 승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호봉제니까 또 승급이 안 되면은 보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문제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정직하고 강등인데 정직과 강등은 둘 다 18개월간 승급이 안 돼. 그런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는 잘리는 거니까 승급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것까지 같이 붙여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체주의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국가가 이제 계획예산 제도로 간다. 이렇게 가면 이건 총체주의로 바꾼 거죠. 총체주의 예산 제도입니다.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연기준 예산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됐고요. 2번 정책 사익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하는 건 총체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 쉽네 문제 그죠? 쉬워. 2번은 바로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점증주의 예산 제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3번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맞아요? 이런 건 맞는 거죠? 아니 그래서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다 매겨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력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 예산 배분은 하지 않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을 미리 예측해서 산출이 떨어져. 그러면은 투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겠죠. 자, 그리고요. 공무원 행동 강령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이런 내용이 있죠. 공무원 행동 강령은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어디예요? 여기는 안 나왔나? 우리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정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있죠. 뭐죠?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이에요. 부패방지하고 국민권익위 설치해 이렇게 한 법 있잖아. 거기 법률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해라 이렇게 놨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그래서 얘는 지위가 뭐예요? 대통령령의 지위예요. 대통령령의 지위를 가져. 그러면서 이 안에서 또다시 부령으로 세부적인 것도 니네가 정해라 따로 정해라 이렇게 또 해놨어. 그래서 대통령령 레벨에 있는 걸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통령령은 뭐라 그랬죠? 똑같이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대통령령은 처벌 규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체 징계는 또 몰라. 자체 징계는 괜찮을 수도 있지. 자체 징계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정을 가질 수 없어요. 형사처벌의 규정은. 형사처벌의 규정은 법률로서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이 낮죠. 대통령령이라서. 그래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야, 너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남한테 괜히 무슨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막 돈 받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건데. 옛날에 떡값 있지. 떡값. 삼성에서 뭐 떡값 뭐 돌렸다 뭐 이런 거. 그죠? 매년 뭐 명절 때가 되면 떡값을 막 1,000,000원씩 뭐 1,000,000원씩 떡 먹고 죽으라는 얘기인지 1,000,000원씩 주고 그랬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 평소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돈을 받았어도 이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 내가 해준 게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돼. 그래서 처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촌스럽던 시절에는 뇌물 줄 때도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넣었어. 근데 이게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대기업이. 평소에 관리해. 평소에 선물 주고. 근데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삼성이 유명한 방법이잖아요. 동문 뭐 이런 걸 찾는다잖아. 조직이 워낙 방대하니까 야, 이 검사 누구야? 어디 몇 기? 어디 고등학교 몇 기? 야, 그럼 우리 회사에 없어? 있네? 야, 연락하라 그래. 친하게 지내라 그래. 그래서 트고 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이래. 여기 공무원 행동강령에 야, 그렇게 받지 마 해놨어. 받지 마라 해놨지만은 처벌 규정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처벌 규정으로까지 이 똑같은 내용을 끌어올린 게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죠.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뭘 안 따진다?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기 전에 앞서서
무조건 이런 떡값 같은 거 받으면 너 무조건 처벌이야. 형사처벌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지위를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긴 좀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예외도 있어. 근데 이거 얘기하면 걱정되거든요. 나 공무원 할 건데, 그럼 내 집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우리 집이 300만 원 이하일 수도 없고, 이거 받아도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외를 다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한테 부당하게 돈 받고 이런 거라고 의심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건 다 빼놨지. 공무원도 생활해야 되는데. 1번이 근데 이게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특정인에게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바꿔야 돼요.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하는데 내가 그 불특정 다수, 내가 공무원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당첨돼서 나한테 상금 줬어. 그거를 못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인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나를 봐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서 돈을 준 거를 방지하는 거지. 그 이외에 뭐 이런 재미 요소까지 우리가 차단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그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특정인에게 라고 하는 것은 안 돼. 특정인에게. 이건 공무원을 알고 특정하고 접근했다는 얘기니까 그건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면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어도 됩니다. 내가 공무원인지 알고 나를 타겟팅해서 준 게 아니니까. 자, 근데 나머지는 다 예외가 맞아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친족은요, 생활공동체라고 봐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친족 간에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알아요? 많이 훔치셔도 돼, 부모님 지갑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안 받으나 집에서 파문당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도라는 개념은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족끼리는 생활이 뭐 필요하다, 생활상 필요하다 그러면 돈 주고 금전거래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모임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밥이 나왔어. 그거 먹었다고 내가 뇌물 받은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디 상가집 갔는데 거기서 육개장 줬어. 먹으면 큰일 나? 그럼 그게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건 된다, 이런 거는 되고, 그런 것도 돼. 어떤 내가 행사에 참여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디 연수를 갔어. 거기서 밥이 나와. 그럼 먹어도 돼. 그런 거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고, 거기에서 뭐 수건에다가 뭐 기념해가지고 하나씩 줬어.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냐? 그거한테 괜찮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 거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끼리도 그 상조회 같은 거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상조회. 이런 거 만들어. 거기 있잖아요.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이런 거 자기들끼리. 그런 활동에서 나도 회비 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에 대상자가 돼가지고 뭘 좀 받았어. 그럼 그 문제가 되냐? 아니에요. 경찰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경찰이 뭐 범인 잡다가 이렇게 칼 맞아가지고 병원에 누웠는데 위로금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주고 금일봉 주고 이거 그게 금지냐?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야 거기서 우리가 좀 덜어서 이렇게 갖고 왔어 이렇게 하잖아. 영화 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집 사고 뭐하고 할 때 그거 안 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내 마음이 캥기냐 안 캥기냐만 잘 따져보시면 돼. 알겠죠? 내 마음이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상관없나? 이렇게 되면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답은 1번. 자, 그리고 16번. 이건 뭐 우리가 맨날 기능별 분류 얘기했던 거죠. 기능별 분류가 제일 큰 틀의 분류였어요. 제일 큰 틀의 분류. 큰 틀의 분류인데 그거는 뭐냐면 야 국방비가 얼마라며? 뭐 이런 거. 그죠? 야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이미 뭐 북한 전체 예산을 뛰어넘은 지가 오래됐더만요. 국방비 하나만? 그러니까 북한이 엄청 쫄릴 거야.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 갖고 붙잡고 이제 이걸로 흥정에 붙으려고 하는 건데, 그죠? 예, 잽이도 안 돼. 이런 건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 뉴스도 나오고 관심 있어. 근데 그 안에 구체적인 얘기들이 안 나와. 언론에 절대 소개가 안 돼. 심지어 요즘에는 더 심해졌어. 이게 포털 중심으로 바뀐 다음에는 더 심해져가지고 아예 작년에 제가요 기사가 607조? 그 어떻게 짜여졌는지 내가 찾아봤다니까 안 나와 기사가. 우리가 접할 수도 없어. 이런 거조차도 어떤 기능이 얼마 어떤 기능이 얼마 이런 거조차도 요즘엔 보도도 안 돼. 그냥 국회의원들이 몸싸움했다.
그러다가 하루 늦어져서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이틀 늦었다.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 희한해. 참 희한한 데 관심을 가져.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서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이게 기능별 분류 정도는 원래는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복지에 얼마, 뭐, 그죠? 교육비 얼마, 이런 건 관심이 있다고. 그걸 기능별 분류라고 보는 거고요. 시민을 위한 분류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시민을 위한 분류. 그리고요, 가장 짜잘하게 자르는 게 품목별 분류. 요거죠. 그죠? 품목 단위로 자르는 거. 그렇게 봐두시고. 17번 예산 원칙의 예외도 맨날 나오는 겁니다. 예, 국정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그랬는데, 뭐,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갈수록 그 범위는 축소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청와대도 최근에 어떤 그 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냐면은 어떤 납세자 시민단체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의전비로 쓰는 거 공개 좀 해라. 그거 국민 세금인데 어디다 썼는지 공개 좀 해라. 공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했더니 법원에서 일부 받아주셨어. 일부 받아줘서 이제 의전과 관련된 것도 이게 기밀에 붙여놓는데 청와대에 쓰는 돈 다 기밀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일부 공개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아직 최종심은 안 났으니까 최종 결말까지는 봐야 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최대한 좀 충족시켜 주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 그게 또 이제 법원에서도 그 취지가 받아들여지는데 국정원 같은데 이 활동비는 이 간첩 잡는 데 예산을 할애하는 거라 이거는 딱 정해서 이렇게 주기도 어렵고요. 공개적으로 주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료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성에서도 비공개가 되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죠? 그렇게 주는 건데, 예, 요거는 좀 유지가 될 필요는 반드시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2번, 수입, 근데 그 부작용이 있었죠? 부작용이 있었던 게 전임 정부 때 이거를 갖다가 청와대에다 갖다가 헌납했대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간첩 잡는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다 국정원장들 그거 다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 그 줬던 애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비공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자, 그리고 이제 2번 수입대체 경비, 차관 물자대 등은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예요. 이거 알죠? 우리 저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밝힌 게 두 개가 있어. 그게 하나가 수입대체 경비고 또 하나가 전대차관이에요. 전대차관. 얘네들은 우리 예산 607조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국가 예산 비슷한 거야 이게. 그래서 총계주의적으로 보면 다 넣어야 되지만 안 넣고 있다. 예외다. 차관 물자대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차관, 물자, 대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관 물자가 뭐예요?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물자.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대차관처럼 예, 요게 이를테면 안 잡혀. 우리 예산에는. 근데 예산처럼 정부가 나눠주는 거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활용하는 거니까 정부 예산 비슷하게 활용은 되는데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차관 물자. 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일단은 여기에 정부 예산이 안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낯설더라도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와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특별회계, 그죠? 장부 하나로서 단일성인데 거기에 예외로 얘네들은 다 보면 장부가 따로 있잖아요. 특별회계, 기금, 추경 뭐 이런 거, 그죠? 장부 따로 작성하는 거니까.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의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답이 4번인데요. 답 잡기 좀 어려웠을까요? 이게요. 이용은 잘 안 이루어져요. 이용 있죠. 우리가 왜 세출 과목에 뭐가 있죠? 세출 과목에 몇 번이야? 17번. 자, 우리가 이제 세출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장, 관, 항, 세양, 세양, 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입법 과목이었습니다. 입법 과목. 여기가 입법 과목이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예산 심사하고 그럴 때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주로는. 여기까지를 보는 거고 여기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하게끔 자기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입법 과목 간에 상호 융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 과목은 이건 어때요? 요거는 전용. 여기서 이제 상호 융통하면. 근데 이용은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입법 과목이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해.
근데 여기는 불필요하거든요. 이게 많이 일어나. 전용이 많아, 전용이. 알겠죠? 전용이 많아, 전용이. 전용이 많아서 이게 한정성이, 질적 한정성의 원칙이 지켜지려면 여기다 쓰라고 한 건 여기다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용 전용을 한다는 것은 여기다 쓰기로 했지만 아이야 여기다 쓰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게 한정성의 예외가 된 건데, 그런데 이게 엄격히 지켜지냐? 잘 안 지켜지는 게 이것 때문에. 요거. 전용. 행정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 많대요. 예. 그 4번을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18번이요. 플랫폼 기반의 웹 2.0 기술입니다. 이게. 플랫폼 알잖아요. 요즘에 플랫폼 기업들이 뭐 아주, 그죠? 경제를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다 커졌잖아. 구글. 이거 플랫폼 기업 아니에요? 구글? 플랫폼 기업이고. 애플도 플랫폼 기업 하려고 그거 뭐 하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 기업 하고 싶어갖고, 뭐야, 그 옛날에 그 뭐지? 뭐 라디오 방송 비슷한 거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그런 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삼성 가지고 있잖아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진 않아요. 삼성은요, 여기는 제조업이지, 제조업. 그런데 쓰이는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게 애플하고 삼성의 또 근본적 차이예요. 삼성은 자기네가 제조하는 거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자꾸 앱도 만들고 막 이런 앱을 거기서 유통시키고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접근했는 줄 알아? 제조업 마인드. 야, 앱 개발자들을 뽑아봐.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만들어. 근데 플랫폼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판을 깔아주고 여기서 놀아라 하는 거잖아, 원래. 애플은 그거를 좀 하는데 삼성은 그걸 못해, 잘. 근데 제조업은 잘해. 그러니까 기업의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아예. 근데 그렇게 뽑아다 놓고 여기다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올 것만 나오잖아. 근데 이거 플랫폼을 깔아놓으면은 일반 대중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허접한 것도 올리고 좋은 것도 올리고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도 되고 뭐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이것도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운서 파는 데들이 여기다 올려라 이거지.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그럼 여기다 올려라. 자기네 고객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건 여기서 안 찾아져요? 그러면 거기서도 압박을 느끼고 자기네 것도 올리고 정보를, 그죠? 그렇게 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약간 좀 그래, 그냥. 문제가 좀 그런데 뭐 사례를 하나 들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버스 앱, 이게 서울시 문제여가지고 서울버스 앱인데 그냥 버스 앱이라고 생각하세요. 버스 앱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플랫폼 기반의 웹 2.0 기술을 이용해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퍼링크 뭔지 알잖아. 하이퍼링크는 우리가 그 주소 같은 거 희한하게 생긴 주소 이거 클릭하면은 글로 탁 연결되는 거. 그건 아니죠, 이게. 앱이니까, 이거는. 앱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멘틱 웹 기반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틱 앱. 그래서 이게 이제 웹 3.0 기반, 이 3.0으로 올라갔네, 그죠? 네. 그렇게 됐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LOT, 하는 거, 사물 인터넷. 예. 그래갖고 저희 집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으나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그 강아지 외출할 때 걱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저런 걸 하나 마트에서 팔길래 달아놨더니 저게 바깥에서 핸드폰으로 움직여져. 움직여지고 대화도 돼. 애를 불러. 저걸로. 음성이 나와, 저기서. 그럼 얘가 이 희한해서 막 고개 들고 쳐다보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게 랏이죠. 랏 기술이에요. 랏 기술. 외부에서 다 그게 조정이 되잖아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기계도 있더라고. 비싸가지고 중고로 하나 사다가 당근을 이용해서 사다 놨더니 시간이 되면 이게 밥을 줘. 이렇게 사료를. 양을 딱 정해주면 그걸 주는데, 얘가 먹었으면 먹었다고 나중에 알려줘. 이거를 앱에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돼, 밖에서도. 이런 건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건 3.0으로 올라선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 전자정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나오는데 끝이 없어, 이게 나오는 게 자꾸. 왜냐면 전자정부도 그런 기술들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유행을 탄다. 그때그때 좀 각광받는 개념들이 좀 소개가 될 수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배경 지식을 늘려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용어가 나오나. IT에서 최근에 나오는 용어를 막 탁 내면은 우리 다 당황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의 배경 지식, 이런 거 기사 나오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용어 같은 거 좀 익숙하게 해놓고. 그런 것도 좋아. 가끔 저기 있잖아요. 저거 있지. 김난도 교수가 그 쓰는 거. 트렌드.
소비 트렌드 뭐 매년 내는 거 있어. 거기에 제목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면 거기에 최근에 이런 IT적 트렌드 용어 같은 거 막 나와요. 그래서 소비자 트렌드여서 다른 개념들도 있지만 그 경영학적인 거여서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다. 그래서 다 읽어볼 시간은 없잖아요. 그럼 용어, 새로운 용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 쫓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것까지 할 여유가 없으면 그냥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지식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19번 갑니다. 요거는 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요것도 제가 맨날 토식화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뭐였냐면은 자 이제 19번 요거는 이거였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제3자 조정 방식이에요. 행정 조정이죠. 제3자 조정.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광역 가하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A,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중앙과 지자체 여기 어디가 됐건 간에 중앙과 지자체하고의 갈등이다 그러면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아니 이거는 중앙도 정부고 지자체도 정부기 때문에요. 서로 협의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것을 전제하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게 있기는. 우리가 이제 있었잖아요. 뭐 이제 지도, 지시, 감독 뭐 이런 거 있긴 있어. 감사도 하고. 있긴 있지만 여기서는 조정을 초점에 맞춘 거니까 조정할 때는 양쪽 정보를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나머지 얘네들은 뭐냐 여기서 보면은 광역하고 이렇게 봅시다. 이거 먼저 합시다. 기초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어. 근데 그게 소속된 광역자치단체가 동일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 소속의 뭐냐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지방에서 지방정부 간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분쟁 조정을 한다 그러는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가고. 그런데 이게 어디 소속이냐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거고요. 아까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이거 국무총리거든요. 그리고 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갈등이 있다든가, 이렇게 갈등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디 특정 시도지사가 이걸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못 돼, 이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행안부 장관 소속의 이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갑니다. 맞죠? 네. 요래 가지고 여기서는 답은 4번. 4번. 되었을까요? 20번 갑니다. 이제 지자체 사무예요. 우리 지자체 사무는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눠져요? 지자체 사무 그랬을 때 이 사무가 여기 이제 위임 사무가 있고요. 위임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 사무가 있죠. 고유 사무는 다른 말로 이제 자치 사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치 사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임 사무의 종류가 둘로 나눠지는데 위임 사무 안에서 기관 이임 사무와 단체 이임 사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나눴냐면은 여기는 이제 오로지 국가 사무고 여기는 이제 국가 사무이면서 플러스 지방의 사무이기도 하고 얘는 지방 사무야. 근데 집행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한다는 겁니다. 사무의 속성은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임 사무는 전액 이거를 중앙정부가 교부금 내려주죠, 그죠? 교부금 내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담금 정도만 나눠서 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나몰라라지 지방에서 알아서 돈 써야 되는 거지. 자치사무니까. 그리고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기관임 사무는 해당이 없다. 저 기관임 사무는 지자체장한테 다이렉트로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너 이거 일 집행해야 돼? 라고 내려오는 거라서 상관이 없지. 그죠? 지방의회가 관여를 못하지. 그러니까 지방의 사무의 성격이 있어야 조례로 개입하는 거니까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나눌 때는 또 그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기관 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게 바로 틀린 겁니다.
아니 뭐 일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지 말이야. 그걸 우리한테 내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잖아요. 중앙정부의 일인데 1번이 바로 답이 됐고요. 지방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 조사, 감사를 시행한다. 단체 위임 사무는 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기관 위임 사무다 그랬으면 못해. 지방의회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가 관여할 계제가 아니에요. 단체 위임 사무까지는 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국정감사, 국정조사 하듯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할 권한이 있죠. 의회에.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이게 단체임 사무잖아요. 원래 제가 보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각인돼 있죠.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가 다 관리해야 되지만은 파주 같은 데 이런 데 적경지역에는 말라리아 모기 그것 때문에 헌혈도 잘 안 받아줘요. 원래 말라리아 때문에 전혈이 안 돼. 전혈이 안 되고 뭐만 빼가 이렇게 뭐 이게 빨간 거 말고 딴 것만 빼가. 그거만 빼가고 빨간 거 안 가져가. 파주 사람들 피를 더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라리아 모기가 북한에서 날라와서 말라리아가 이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럼 위험하다고 안 가져가거든요. 이제 그게 지역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라리아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저기 남쪽 지방에는 없어. 남쪽 지방은 오히려 다른 거. 거기는 댕기열. 댕기열 모기가 나타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다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예, 단체 위임. 요거는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단체 위임이니까 통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자치단체 장에게 그랬으면 틀려.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되는 게 기관 위임이고 자치단체에 위임되는 게 단체 위임이고 그런 겁니다. 파주에 사시는 분들 피가 더럽다고 한 것은 장난친 거고 제가 파주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제 피를 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지나가시고 자 이제 4번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한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게 원칙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방적 감독과 한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게 원칙이다. 뭔 말이죠 이게? 자치사무는요 반드시 뭐만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위법성만 개입하는 거지 나머지는 개입하면 안 돼. 그럼 자치가 아니지. 자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니까 야,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 야, 그게 목적에 부합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고, 그런 건. 그러니까 뭐만 개입해? 위법성만 개입하는 거예요. 위법성. 야, 그건 상위법 위반인데 이건 안 되는 거거든.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것만 개입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답 1번입니다. 자, 우리 1회차 몸 푸는 문제로서는 이 정도 난이도면 딱인 것 같아요. 실제 난이도가 이 정도 되거나 이거보다 살짝 조금 어려운 게 한두 개 더 섞이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고요. 1시간에 하나를 풀기가 좀 버거울 수는 있는데 2시간에 하나는 너무 또 이게 설명을 자세히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좀 느슨해져 이게.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내서 4시간에 3개 정도 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좀 나갈게요. 알겠죠? 4시간에 3개, 쉬는 시간 2번만 갖고 딱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한번 가보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